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는 14장 분자 유전적 분석과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제목의 챕터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기술에 발전하면서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실 어떤 유전학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전자 구조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전학 자체, 개념 자체도 바뀌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분자 유전학 원리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최첨단 기술들, 그 다음에 그다음 마지막에 간략하게 사람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생명공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센 근이양증 또는 듀센 근위축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1861년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유전 질환은 X연관 유전 질환이라는 것을 가계도 분석에서 알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로 어떤 유전자인지는 정말 최근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죠. 1985년 염색체상의 그 위치가 알려졌고 해당 유전자를 클로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밝혀진 것은 이 질병은 근 내부의 세포 골격과 근육 외부의 세포의 기질을 연결하는 디스트로핀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변형돼서 만들어진 질병이 되겠습니다. 이 디스트로핀이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도 사실 분자 유전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지만 또 이 질병을 또 치료해보고 싶은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디스트로핀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디스트로핀 유전자를 새로운 유전자를 집어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전자 요법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이제 이런 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 유전자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유전자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유전자의 어느 부분이 고장나는지 알고 그 유전자 부위를 이제 고쳐야 되는 대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유전자 요법은요,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그 유전자랑 교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유전자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220만 베이스 페어, 염기쌍이 되니까 너무너무 크니까 이게 사람이 기존의 유전자 요법으로 집어넣어주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고장난 부위만 싹 바꿔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유전학적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런 기술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자 유전학적 기술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공학을 탄생하게 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지만 가장 그래도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제조합 DNA 기술이에요. 제조합 DNA, 리컴비넌트 DNA 기술인데요. 이 제조합 DNA 기술을 또 가능하게 했던 것은 두 가지 효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먼저 여기 그림에 나온 제한 효소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 효소, DNA 연결 효소입니다. DNA 라이게이즈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연결 효소가 되겠죠. 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유전자를 재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한 효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세균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DNA는 자르지 않고요. 이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들을 자르는 것,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DNA 메틸레이션, DNA가 메틸화의 패턴들을 보고 인식을 한다고 해요. 어쨌든 세균이나 균류 같은 이런 어떤 생물들이 이런 바이러스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효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800종 이상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한 효소가요. 근데 이제 한 800종 이상들이 종이 다르긴 하지만 같은 부위를 자르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한 100개 정도의 서로 다른 서열을 자르는 그런 종류들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여기 예시가 몇 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들의 이름 패턴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밤 H1이다 라고 얘기하면요. 이 밤은 바실러스 아밀로리퀴파시엔스라고 불리는 즉 BAM. 이코아로는 이콜라이죠. 이 이콜라이에서 얘들의 학명을 그 제한효소가 발견된 생물의 학명을 반영하고요. 그 뒤쪽에 있는 명칭들은 아마 임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코아론 같은 경우에는 이콜라이 대장균에서 처음 발견된 리스트릭션 엔자임 1번이라는 뜻입니다.
equal to도 있고 equal 3도 있겠죠.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에서 발견된 힌드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발견된 그런 거가 되겠죠. 제한요수 이름은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제한요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얘들이 인식한 서열들은 우리가 회문 서열, 팔린드롬이라고 합니다. 팔린드롬이라고 불리는 패턴인데 이 회문 구조가 뭐냐면 이쪽에서 읽었을 때, 이쪽에서 반대서 읽었을 때 시퀀스가 똑같습니다. 즉 여기 다메이초 같은 경우에는 GGATTCC죠. 근데 반대쪽 상보적인 서열의 5', 3' 쪽을 읽게 되면 GGATTCC가 되겠습니다. 이런 서열들을 우리가 팔린드롬, 회문구조 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도 있고 또 제한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문구조 서열에 딱 마주보는 곳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HAE3 같은 경우에는 마주보는 곳을 자르기 때문에 비점착성 이 말단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위쪽에 있는 4개 같은 경우에는 엇갈려서 자르게 되죠. 엇갈려서 자르게 되면 싱글 스트랜드가 있는 단일 가닥이 존재하는 스티키 엔드, 점착성 말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제한 요소가 있음으로 해서 같은 제한 요소로 서로 다른 두 DNA, 서로 다른 생물에서 온 두 DNA를 자를 수가 있어요. 자, 힌드3로 지금 다른 경우를 보세요. 이런 경우 이제 똑같은 말단 부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말단 부위가. 엇갈리게 이제 잘라서 똑같은 말단 부위가 만들어지게 되면 같은 힌드3로 만든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보세요. 다른 생물이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똑같은 말단들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 파란색 DNA가 빨간색 DNA가 서로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이때는 상보적인 결합을 하게 되겠고요. 서로 다른 이 기원에서 온 DNA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보적으로 수소결합을 형성해서 이렇게 붙어 있지만 이게 영구히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인산 골격에 아직 다 완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틈을 메꿔준 효소가 바로 DNA 연결 효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DNA 연결 효소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서로 다른 빨간색과 파란색의 두 DNA를 연결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가능하게 된 거죠. 자, 여기 크리스퍼-캐스9 시스템이 있습니다. 크리스퍼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퍼 서열이라는 게 특정 세균과 고균에 존재하는 겁니다. 세균의 약 50%, 고균의 90%가 크리스퍼 서열을 가져요. 크리스퍼 서열은 반복 서열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반복 서열, 이 회문 구조의 서열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크리스퍼 서열이고요. 크리스퍼 서열 사이사이에 스페이서라고 하는 서열들이 들어있는데 이 스페이서 서열은 예전에 그 세균에 감염시켰던 그 세균을 감염시켰던 바이러스의 서열 중 일부가 되게 됩니다. 즉 스페이서 서열들은 여기 지금 색깔별로 되어 있지만 얘들이 예전에 과거에 감염됐던 바이러스 유사 서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일종의 적응 면역처럼 면역을 한 거죠.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감염되었던 바이러스 서열 일부를 기록해 놓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퍼 서열이 되겠어요. 크리스퍼 서열이고요. 자, 이 크리스퍼 서열들은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 침투해 있잖아요. 그러면 크리스퍼 서열들이 전사가 되고요. 여기가 크리스퍼 서열과 더불어 이 크리스퍼와 스페이서 서열이 같이 크리스퍼 RNA를 만들게 됩니다. 이 크리스퍼 RNA가 만들고 여기에 플러스 다른 RNA가 합쳐져 가지고 두 RNA가 복합체를 형성하고 이 두 RNA 복합체와 캐스라고 하는 핵산 가수분해 효소가 결합돼서 자, 이 작동자 복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작동자 복합체는요, 외래 DNA, 특히나 이 바이러스 DNA랑 결합을 하는데 이 크리스퍼 서열, 이 RNA 서열과 상보적인 바이러스 서열이 딱 확인되면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잖아요. 그러면 얘를 잘라내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 서열을 잘라내게 되는, 그래서 바이러스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자신의 면역 체계가 되겠죠. 원래 이 크리스퍼 서열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균이나 고균이 자신을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한 천연의 시스템입니다. 자연적인 시스템인데 사람이 이것을 유전자 편집에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크리스퍼랑 캐스 단백질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어떻게 편집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크리스퍼 서열은 아까 이게 효과기 복합체를 만든다고 했는데, 자, 서열, RNA 서열 두 가지에 의해서 가이드 서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RNA 서열은 크리스퍼 DNA에 들어있는 그 아까 스페이서 서열이 있었죠? 크리스퍼 서열과 스페이서 서열, 크리스퍼 서열 이렇게 구성된 서열인데 이걸 우리가 크리스퍼 RNA라고 합니다. 크리스퍼 RNA. 여기에 플러스 트랜스 액티베이팅 크리스퍼라고 하는 RNA 서열이 들어갑니다. 트랜스 액티베이팅 크리스퍼 RNA가 있어요. 요 두 서열이 합쳐져 가지고 각각 이게 하나씩이에요. 지금 요게 하나 이거 하나.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가이드 RNA가 됩니다. 가이드 RNA. 여기 지금 SG RNA로 표시된 게 바로 가이드 RNA가 되겠습니다. 이 가이드 RNA와 Cas9 단백질이 합쳐져서 효과기 복합체를 만들고요. 자, 이것은 여기 가이드 RNA에 들어있는 상보적인 서열을 찾아서 해요. 아까는 바이러스였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우리 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체에 들어있는 이거와 상보적인 서열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열을 중간에 끊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똑같이 Cas9이라고 하는 이 핵산 분해 요소가 끊게 됩니다. 끊으면은 이 자리가 우리의 세포는 끊겨진 부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이 DNA 이 손상을 수선하게 되는데 하나는 비상동 말단 연결이에요. 이 말단 두 가닥이 조각이 난 말단들을 연결하는데 그냥 허겁지겁 조각을 하게 됩니다. 허겁지겁 연결을 하게 돼서 얘들이 연결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뉴클레오타이드가 빠지거나 뉴클레오타이드가 중복되는 중복 또는 결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중복 또는 결실이 발생하게 되니까 대충 얘들이 이제 수선한단 말이죠. 중복 결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부위가 단백질을 암호화한 즉 코돈을 가지고 있는 부위라고 하면 한두 베이스 페어가 중복이나 결실이 되게 되면 프레임 쉬프트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틀 이동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단백질이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전혀 기능이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두 번째 메커니즘이 상동 재조합이에요. 상동 재조합. 이 상동 재조합인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 크리스퍼 캐스9을 집어넣었을 때 공여자 DNA도 같이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대로 이거를 이제 여기에 끼워 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동 재조합을 통한 수선을 할 때는요. 이 공여자 DNA를 틀로 삼아가지고 이 공유자 DNA와 이게 서열이 굉장히 유사하겠죠. 그러면 이 서열을 가지고 얘를 메꿔요. 그러니까 원하는 우리가 DNA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거가 됩니다. 보통 그래서 유전자를 망가뜨릴 때 우리가 그 유전자의 기능을 없애고 싶을 때는 왼쪽처럼 하고요. 그 유전자의 새로운 우리가 원하는 돌연변이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의 기작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아까 크리스퍼 캐스9은 분명히 뭐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크리스퍼 캐스9은 사람이 가진 건 아니죠. 그죠? 사람이 가진 건 아니고 세균이나 고균 같은 원핵 생물들이 가진 시스템인데 어떻게 크리스퍼 캐스9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를요 집어넣어 줍니다. 형질 전환 시켜줘야 돼요. 형질 전환 시키고 그때 이제 형질 전환 시킨 다음에 이 공여자 DNA는 그때 이제 따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돌연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볼 기술은 전기 영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수업 시간에 해볼 계획인데요. 이 전기 영동은 분자를 크기와 전하에 따라서 특히나 단백질이라든지 핵산과 같은 DNA, RNA 같은 분자들을 걔들이 가진 크기 또는 전하에 의해서 분류하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아가로스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폴리아크릴아마이드제를 만들기도 하겠죠.
아가로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아마 실험할 것 같은데요. 아가로스는 우뭇가사리 아시죠, 여러분? 그 우뭇가사리 그 투명한 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정제해서 만듭니다. 우뭇가사리의 그것들 정제해 가지고요. 다른 필요 없는 성분을 다 빼고 아가로스만 남겨요. 그리고 그 아가로스를 이 완충액과 아가로스 가루를 섞어주고 끓였다가 식히게 되면요. 이 아가로스 가루들이 이 아가로스 중합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중합체를 만들 때 구멍이 있는 그런 구조가 돼요. 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구멍 사이사이에 이 완충액이 들어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즉 구멍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액체가 채우고 있는 구조가 바로 젤이 되겠어요. 자, 이 젤에다가 한쪽 끝에다가 예를 들어 피펫으로 우리가 원하는 DNA 시료 이것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DNA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깥이 인산기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화를 띄게 되죠. 그러니까 전기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 전화를 걸어주게 되게 되면요. 자, 마이너스 전기를 띈 DNA는 플러스 극쪽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자, 끌려가는데 DNA가 길쭉길쭉하면 이렇게 좁은 틈을 통과할 때 어때요? 더 많이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이동하게 됩니다. DNA가 짧으면은 여러분 숲길을 작은 애들이 좀 더 잘 통과하듯이 DNA 크기가 작으면 이 사이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저 멀리 빨리 간 애들은 크기가 작은 애들, 늦게 간 애들은 크기가 큰 애들 해가지고 작은 절편에서 큰 절편 얘들의 DNA 크기에 의해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이 DNA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DNA가 어디쯤 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DNA를 확인하는 것은 다른 기술이 필요한데요. DNA와 DNA 사이에 우리가 이 인터캘레이팅 에이전트 돌연변이 일으키는 것 중에 ETBR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티듐 브로마이드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에티듐 브로마이드를 같이 이 젤에 섞어주게 되게 되면요, 에티듐 브로마이드는 DNA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되면 자외선을 받고 주황색 형광을 내게 됩니다. 근데 DNA 사이에 없는 애들은, DNA 바깥에 있는 애들은, DNA 결합하지 않는 애들은 형광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띠가 보이죠? 밴드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 밴드 자리에는 DNA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DNA가 있어서 이 ETBR 통해 가지고 우리가 DNA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영동이 끝이 아니라 전기 영동 이후에 사람들이 이 전기 영동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블러팅이라는 하는 게 있습니다. 블러팅이 있는데요. 이 블러팅에는 서던 블러팅이 있고요. 서던, 그 다음에 노던, 그 다음에 웨스턴 블러팅이 있습니다. 자, 서던과 노던, 웨스턴은 각각 이 전기 영동한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 전기 영동한 결과물에 우리가 원하는 서열,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기법이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블러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서던 블러팅은 DNA를 전기 영동한 다음에 DNA 탐침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노던 블러팅은 RNA를 전기 영동한 다음에 DNA로 탐침을 해가지고 RNA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웨스턴 블러팅은 자, 단백질을 전기 영동합니다. 여기 지금 DNA를 얘기했지만 단백질을 전기 영동할 수 있어요. 단백질을 전기 영동한 다음에 항체를 탐침으로 삼아서 특정 단백질의 유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맨 처음은 서던이라고 하는 서던 블러팅을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서던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학자가 처음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던이나 웨스턴은 그냥 서던의 상대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서 일종의 농담과 같은 것들이 되겠죠. 어쨌든 서던, 노던, 웨스턴 블러팅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기 영동의 기반입니다. 전기 영동을 먼저 하고 전기 영동한 산물들을 이 젤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나이트로셀룰로스 페이퍼, NC 페이퍼라고 얘기합니다. 이 NC 페이퍼에다가 이들을 거기에 붙여줍니다. NC 페이퍼에 붙인 다음에 이 NC 페이퍼에 DNA 탐침, RNA 탐침, 그 다음에 항체를 이렇게 같이 섞어줘가지고 그것들과 결합을 시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노벨상을 수상한 기술이죠. 중합효소 연쇄 반응, 약자로
PCR이라고 합니다. Polymerase Chain Reaction의 약자가 되겠죠. PCR은 특정 DNA 부위를 증폭시키는 방법입니다. 특정 DNA를 증폭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PCR, 여기서 얘기한 PCR이 있고요. 좀 더 오래된 방법인 클로닝이 있습니다. 자, 클로닝은 우리가 원하는 DNA 조각을 재조합 DNA를 만들어서 그거를 세균한테 형질 전환시키죠. 그 다음에 그 세균을 키우게 되면 세균이 복제될 때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플라스미드 DNA도 같이 복제가 되니까 세균 수가 늘어난 만큼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집어넣은 클로닝에 넣은 그 DNA도 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클로닝을 많이 썼는데 사실 PCR이 개발되면서 PCR은 너무너무 편합니다. 사전에 우리가 지금 증폭하고 싶은 부위의 양쪽 끝에 있는 서열을 알게 되면 그 양쪽 끝에 있는 서열로 프라이머를 만들어요. 프라이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DNA 복제 때 배웠죠, 여러분. DNA 중합 효소가 그 뒤로부터 계속 뉴클레오타이드를 첨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DNA 조각이 있으면 이 DNA 조각의 프라이머를 양쪽으로 서로 상부적인 결합에 양쪽을 결합할 수 있는 프라이머를 만들고요. 그러면은 DNA 중합 효소가 얘는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를 계속 복제를 하는 겁니다. 프라이머가 존재하는 이상. 그래서 이 두 프라이머 사이의 특정 영역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증폭할 수 있는 기술, 이것이 PCR이 되겠어요. 클로닝 자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PCR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DNA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필요한 물질로는 표적 DNA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증폭하고 싶은 표적 DNA와 DNA 중합효소, 그 다음에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빌딩 블락인 DNTP가 필요합니다. DNTP. 그 다음에 프라이머는 한 쌍이 필요합니다. 한 쌍.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온들, 특히 마그네슘 이온, 이가 이온 등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마그네슘 이가 이온의 역할은 내가 나중에 실험 시간에도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DNA를 안정화시키고 DNA 중합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될 이온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어요. 이것들 넣어서 PCR 믹스처, PCR 혼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합물이 든 튜브를 여러 온도 조건에 줬는데 일단 세 가지 조건에 두게 돼요. 먼저 94도나 96도까지 올려줍니다. 변성시켜준 단계죠. 자, 이 DNA에서 변성은 단백질과 같이 입체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DNA 이중 가닥이 단일 가닥이 되는 과정들이 변성이 되게 됩니다. 변성을 시켜요. 높은 온도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때 프라이머를 이제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프라이머가 자기의 상부적인 서열에 결합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합성을 하게끔 올려줍니다. 온도를 내려줍니다. 너무 과도하게 올려줘서 변성을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주면서 프라이머를 붙이고요. 식혀주면서 프라이머를 붙이고 그 다음에 특정 온도에서 얘들을 이제 중합할 수 있도록 두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PCR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주기로 구성돼요. 먼저 변성, 이중가닥을 단일가닥으로, 그 다음에 식히기. 식힐 때 이 프라이머가 결합합니다. 식히기. 그 다음에 합성. 중합효소가 이때 이제 프라이머 뒤로 뉴클레오타이드를 집어넣어서 합성하는 단계죠. 이 변성, 식히기, 합성 단계를 한번 거치면요. 이 이중가닥 DNA 하나가 두 가닥이 됩니다. 즉, 두 배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기를 보통 25번에서 30번 정도 해줍니다. 너무너무 큰 숫자라 보기 어렵지만 이론상으로 한 개의 DNA 분자가 2의 25승계에서 2의 35승계만큼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많은 양의 DNA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PCR을 발견한 사람이 사실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라요. PCR을 자동화한 사람이 받았습니다. 캐린 멀리스라고 불리는 학자가 이 자동화한 기술을 했는데, 자, PCR의 단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94도, 96도로 올려준다고 했죠. 변성을 시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온도면 사람의 DNA 중합효소면요, 그 온도에서 변성이 되고요, 다시는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도 변성이 되지 않은 DNA 중합효소를 찾다 보니까 그게 어디에 있었냐? 뜨거운 물 속에 사는 세균이 있었는데 그 세균이 갖고 있는 DNA 중합효소를 이용한 거예요. 그 뜨거운 물 속에 사는 세균의 이름이 Thermus aquaticus이기 때문에 TAQ, 즉 TAG이라고 불리는 tag polymerase, 즉 이 TAQ가 가지는 중합효소라 해서 우리가 tag polymeras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tag polymerase를 개발한 다음부터는 자동화가 될 수 있어요. 기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온도를 높였다가 식혔다가 높였다가 식혔다가 하면서 이 주기를 한번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이 택이 없었던 시절에는 어땠었느냐? 한번 변성을 시켜준 다음에 식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 중합효소를 집어넣어 줍니다. 기다렸다 또 다음 주기에 또 집어넣어 주고 다음 주기에 또 집어넣어 주고 하는 정말 귀찮고 번거로운 수동적인 과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유전자 클로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유전자 클로닝은 DNA 서열을 증폭하는 효과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PCR 설명할 때요. 거기에 DNA 서열을 변경한다든지 조작한다든지 또 세포를 형질 전환한다든지 특정 물질을 생산한다든지 할 때 매우 유용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클로닝 하려면 당연히 클로닝 벡터가 필요하게 되겠죠. 클로닝 벡터는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복제 원점, 그 다음에 클로닝 벡터가 들어있는지 세포로 형질되는지를 확인하는 선별 표지, 그 다음에 유일한 제한 요소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 제한 요소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DNA를 끼워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플라스미드 벡터에 유전자를 삽입하는 과정은요, 똑같은 이 외부 유전자와 외부 DNA와 플라스미드를 똑같은 제한 요소로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둘을 섞어준 다음에 이렇게 이 수결합을 형성하게 되면요, 상부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이것들을 결합할 수 있도록 DNA 연결 요소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실제로 DNA 자기들끼리 다시 붙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플라스미드가 자기끼리 붙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플라스미드, 그 다음에 삽입된 거, 그 다음에 DNA 이렇게 다양한 조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조합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형질 전환할 때 그 다양한 DNA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형질 전환의 정의는요, 세균 세포가 외부 환경의 DNA를 자기 주변에 있는 DNA를 흡수하는 과정은 우리가 형질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질 전환은 자동적으로 하는 세포들이 있고요. 아니면 형질 전환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균에다가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균에 처리해줘서 세균이 외부 DNA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 세포를 우리가 컴피턴트 셀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C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컴피턴트 셀을 가지고 컴피턴트 셀 주변에다가 아까 클로닝 했었죠. 그 클로닝한 결과물들을 같이 섞어줘요. 그런 다음에 열 충격 또는 전기 충격을 가해가지고 컴피턴트 셀이 자기 주변에 있는 DNA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컴피턴트 셀을 키우죠. 이렇게 액체 배지에 키운 다음에 고체 배지에 깔아줘요. 그럼 고체 배지 깐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DNA를 삽입한 플라스미드를 갖고 있는 세포들만 선별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별자 DNA, 선별자 유전자가 필요한 거죠. 아까 선별 표지자 유전자가. 자, 선별 표지자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들어있어요.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가 플라스미드 같은 경우에는 또 보통은 이 엠피실린 같은 항생제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항생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락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락지인데 락지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숙주의 염색체가 있죠. 원래 락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락토스오페론에 들어있는 겁니다. 락토스오페론인데 락토스오페론은 대장균 같은 애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장균 숙주세포를 우리가 조작합니다. 락지를 전체를 가진 게 아니라 락지 일부가 빠져 있는 거를 만들어요. 그 세포에다가 이 플라스미드를 집어주는데 이 플라스미드 락지는 얘가 빠져 있는 그 일부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합쳐져야만 제대로 된 베타 갈락토시데이스 호르몬, 베타 갈락토시데이스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외부 DNA를 삽입하는데 보통은 이 락쥐의 중간 부분에 제한 요소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외부 DNA가 삽입돼서 들어가면요, 락쥐 유전자가 중간에 엉뚱한 애들이 들어가니까 락쥐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와 플라스미드는 엠피실린이 있지만 락쥐는 기능하지 않는 애들이 되겠죠. 제가 아까 세 종류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세 종류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세 종류에는 그냥 DNA 조각, 그 다음에 그냥 플라스미드 조각, 그 다음에 여기에 삽입된 외부 DNA가 삽입된 플라스미드 조각. 우리는 이걸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균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받아들인 세균, DNA만 받아들인 세균, 그냥 플라스미드만 받아들인 세균, 그 다음에 DNA가 삽입된 플라스미드를 받아들인 세균. 이렇게 네 종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거나 DNA를만 받아들인 세균들은 여기에 암피실린 유전자가 없죠. 없기 때문에 항생제가 들어있는 배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 애들은 죽게 돼서 얘들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건 두 종류죠.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외부 DNA가 들어있지 않은 플라스미드를 가진 대장균과 그 다음에 외부 DNA가 끼어 들어간 플라스미드를 가진 대장균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일단 엠피실린 전 내성 유전자를 통해서 살아남았지만 둘 사이의 차이는 이 아래 끼어 들어간 애들은 락지가 없어요. 락지가 없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세포는 제대로 된 락지가 있습니다. 이 제대로 된 락지가 들어있는 세포들은요, X간이라고 하는 이 락토스랑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 효소가 베타 갈락토시데이스가 얘들을 분해할 수는 있어요. 분해하게 되면은 이 분해 산물로 푸른색을 띠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푸른색. 즉 콜로니가 파란색을 띠게 되면요, 제대로 된 락쥐가 있는 거고요. 제대로 된 락쥐가 있다는 얘기는 얘는 외부 DNA가 삽입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플라스미드에. 그러면 얘들은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관심 대상이 되는 애들은 락쥐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 X가를 분해를 못하니까 얘는 콜로니가 하얀색을 띠게 됩니다. 즉 흰색 콜로니를 골라내면 우리가 원하는 DNA를 가진 삽입한 플라스미드를 우리가 얻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쓰는 플라스미드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플라스미드 벡터를 이용한 이 형질 전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플라스미드 벡터의 치명적인 단점은 15kb, 15,000 베이스 이상이 되는 DNA는 삽입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DNA만 삽입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좀 더 큰 DNA를 삽입할 수 있는 벡터들은 뭐가 없을까? 있습니다. 분명히. 플라스미드는 15kb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파지 람다, 여러분 그 람다 파지 아시죠? 람다 파지는 세포를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균성 파지가 되겠어요. 이 람다 파지에 파지로서의 기능하는 부위 빼고 나머지 부분에 우리가 한 23kb 정도가 남는데 그 부위에 우리가 원하는 DNA를 집어넣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 파지 람다도 역시 그 일종의 벡터로 기능할 수 있고요. 코스미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코스미드 벡터는 박테리오파지 람다의 박테리오파지 람다를 이용하는데 아까 이 파지로서의 기능이 있는 부분을 여기는 좀 남겨놨지만 얘는 그런 기능도 다 없애요. 그냥 전체가 외부 DNA로 되어 있는 람다 파지가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코스미드 벡터라고 하는데 좀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겠죠. 44kb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세균 인공 염색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서 세균에서 이 세균의 그 대장균의 유전자 지도를 작성할 때 F 플라스미드를 얘기했습니다. 이 F 플라스미드를 변형시킨 것이 바로 세균 인공 염색체가 되겠어요. 약 한 300kb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매우 유용한 그런 어떤 벡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클로닝 벡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뭐 여러분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형질 전환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삽입한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게 해주는 벡터를 이용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그 클로닝 벡터와 다른 거죠. 삽입한 유전자를 발현시켜 주려면은 세균 세포에서 전사와 번역이 가능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균의 프로모터, 작동자, 그 다음에 전시학 개시 서열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고 전사 종결 서열도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제한 자리가 있어서 이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페론 서열이 완비된 벡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핵세포 유전자를 세균에서 발현시키는 게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항상 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핵세포는 엑손 인트론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엑손만 모두 모아놓은 서열을 집어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단백질의 변형들, 우리가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소포체 또 골지체를 거치면서 단백질이 변형되는데 원엑스세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경우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런 단백질 변형 그런 어떤 그 단백질의 변형이 필요한 그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원엑스세포에서 발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유전체 내에서 연구 대상 유전자를 찾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은 유전체 서열들을 다 보면 좋죠.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어려우니까 유전체 서열들을 조각조각 내요. 우리가 DNA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조각조각 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플라스미드 벡터나 기타 벡터에 넣어서 클로닝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클로닝한 세포들을 쭉 판 위에다 들어서 놓으면은 그 어디엔가 우리 유전체에 들어있는 서열들이 그 클로닝 돼 있는 거기에 들어있겠죠. 여기 이 중에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애들만 찾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애들을 찾는데 블러팅 같은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DNA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제작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라이브러리 제작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 그림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유전체 DNA를 특정 제한 요소,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제한 요소로 잘라줘요. 쭉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벡터에 삽입해서 클로닝을 했죠. 그러면 클로닝하면 수많은 세균들이 있을 텐데요. 이 세균들을 지금 액체 베이지 스키우다가 고체 베이지 위로 딱 깔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콜로이들은 하나의 DNA가 들어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콜로이 중에 우리가 원하는 빨간 DNA가 있는 자리 그 콜로이들은 이 빨간 DNA 부위를 이 탐침으로 이용해서 찾게 됩니다. 블러팅을 해줘가지고 어떤 클론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떻게 해서 탐침을 해서 찾느냐라는 건데 이걸 우리가 콜로니 혼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콜로니 혼성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겠죠. 자, 콜로니 혼성화는 자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 DNA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 클론들을 있는데 그 클론 세포들을 나이트로셀룰로스 필터 페이퍼라고도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NC 페이퍼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걸로 딱 위에 덮어줬다 빼주면요. 왜 그냥 다 쓰지 않고 빼주냐면 여기에 남아있어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실험한 것들을 알고 나중에 그 해당 클론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그 세균들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균의 콜로니에다가 이 나이트로셀룰로스 필터를 붙였다 빼면요. 그 세균들이 위에 묻어나요. 이렇게요. 묻어나고 이 세균들을 여러 가지 처리를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세균을 터트리고 그 세균들을 세균에 갖고 있는 DNA가 이제 남게끔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자세한 과정은 여기서 설명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DNA가 위에 붙게 되면 탐침 DNA가 있죠. 탐침 P32로 이 P32로 그 표지된 탐침들을 여기다 붙여주게 되면요. 해당 그 탐침에 얘가 상보 결합을 하게 되겠죠. 상보 결합하는 것들을
P30가 방사선을 내기 때문에 그 방사선을 X선 필름에 요 종이를 노출시켜 가지고 어떤 그 점들에서 그 방사선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요. 그런 다음에 아까 원래 원본에서 그 점들을 찾아 가지고 그 콜로이드를 키워요, 따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추가적인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DNA 염기 서열 결정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가 시퀀싱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요, 예전에 그 생어라고 하는 학자와 맥삼 앤 길버트라고 하는 학자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생어 메소드로 거의 통일이 되었습니다. 생어가 이용한 것은요, 원래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만든 화학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DNTP 아시죠? DNTP. DATP, CTP, TTP, GTP를 그냥 DNTP라고 얘기하는데, 자, 디옥시 리보뉴클레오타이드 애시드 되겠죠. 디옥시 리보뉴클레오타이드 3인산인데, 자, 여기 DNTP 같은 경우에는 자, OH, 3' OH, 5' 포스페이트, 3' OH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OH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OH에 그 다음 거 포스페이트가 오면서 중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DDNTP가 있어요. DDNTP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암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낸 화학약품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DNA가 암이라고 하는 건 세포가 무제한적으로 증식하는 거죠. 세포가 증식하려면은 DNA가 있어야 돼요. DNA가 복제가 돼야 되는데 이 DDNTP를 처리해 주게 되면요, DNA 복제가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3'에 OH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끼어든 순간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DNA 중합효소가 얘를 갖다 써요. 그러면 그 순간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DNA 중합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이 DDNTP와 DNTP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DNA가 이 DNA 복제 반응을 멈추게 만든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시퀀싱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생어 방법이요. 자, 여기 그림에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주형이 되는 DNA를 왕창 얻어야 돼요. 클로닝이나 PCR, 특정 DNA 조각들을 우리가 서열을 결정하기를 원하는 조각들을 왕창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4개의 튜브에 나눠 넣고요. 4개의 튜브에 공통적으로는 DNTP가 다 들어있어요. DNTP가 다 들어있고 각각의 튜브에는 DDATP, DDCTP, GTP, TTP로 나눠 넣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각각을 나눠 넣게 되게 되면 이 안에서 반응을 하게 되죠. 여기에 이게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프라이머를 집어넣어 줍니다. 이 프라이머는 아까 PCR 프라이머와 다르게 PCR 프라이머는 양쪽으로 집어넣었지만 이때는 양쪽을 넣지 않고요. 한쪽만 집어넣어줘요. 한쪽만. 그래야 한쪽 시퀀스, 한쪽 방향으로만 중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응을 보게 되면요. DDATP가 들어있는 곳은 물론 이제 DNTP가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다수는 자, A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DATP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일부 DDATP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기서 끝나게 돼요.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이죠. 그럼 A가 들어가야 자리마다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그럼 얘는 끝이 A로 끝나는 애들입니다. 마찬가지로 DDCTP 들어가는 애는 여기에 있는 그 DNA 조각들은 전부 다 끝이 C로 끝나는 애들이에요. GTP는 끝이 G로, TTP는 끝이 T로 끝나는 애들인데 얘를 각 튜브를 똑같이 이 4개의 튜브를 같은 전기용동 젤에다가 전기용동을 해줍니다. 쭉 해주면 얘가 끝나는 데는 다 A로 끝나는 데잖아요. 그죠? 얘가 끝나는 데는 다 C로 끝나니까 여기 C로 끝났고 그 다음에 길이가 A네. 그 다음에 A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T가 오고 T가 오고 C가 오고 이런 식으로 이게 G군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삽입된 서열들을 읽어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염기 서열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혁신적인 방법이었죠. 당시에는. 놀랍죠. 여러분 참 머리를 쓰게 되면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최근에는 이런 생어 방법을 자동화해가지고 이용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들은
형광염료 4종류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용동 젤 대신에 레이저 스캐너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전기용동 젤 대신에 이제 캐필러리처럼 가느다란 그런 모세관이 있는데 그 모세관 안에서 전기용동을 시켜줘요. 그리고 중간에 투명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형광을 확인합니다. 자, 형광인데 우리가 왜 한 튜브에서 진행할 수 있냐면요. 각각 4종류의 DD, ATP, CTP, TTP, GTP를 다른 종류의 형광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튜브 내에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요. 자, 쭉 지나가면서 이제 예를 들어 A가 지나가면 여기 녹색 형광, T가 지나가면 붉은색 형광으로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 지나가면서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서열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금 생어 방법이 좋긴 한데 생어 방법 좋긴 하지만 생어 방법은 굉장히 비쌉니다. 방금 전에 자동화된 생어 방법 같은 경우는 형광 염료가 필요한데요. 이 형광이 기본적으로 형광이 붙게 되면 기본이 비싸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전체 서열 같은 걸 하려면 저 생어 방법을 수만 번, 수천만 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너무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차세대 염기 서열 결정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DNA들을 염기 서열을 동시에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이걸 우리가 차세대 염기 서열 결정법이라고 합니다. 즉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의 DNA 조각들의 염기 서열을 동시에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리는 여러 가지 플랫폼, 그러니까 각 회사가 쓰는 플랫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이 파이로 시퀀싱이라고 하는 파이로 염기서열 결정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DNA를 조각내요. 조각낸 다음에 끝에 링커, 연결자를 붙이게 됩니다. 연결자를 붙이고 얘들을 각각 DNA를 비드에다가 이 구슬에다가 붙이게 되고요. 이 비드들을 따로따로 다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분리시킨 이 비드들을 PCR을 따로 증폭시켜요. 각각. PCR 증폭되면 이 비드에 이 똑같은 서열들이 막 생기게 되겠죠. 상부적인 서열이 막 생기게 되고 이렇게 이제 뭐 설이 무성하게 된 그 비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여기 보게 되면 작은 판 위에 수많은 구멍이 나 있는데 이 구멍 하나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게끔 다 배치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그 다음부터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게 파이로 시퀀싱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파이로 포스페이트 알죠? 이렇게 두 개. 포스페이트가 두 개 들어있는 건데요. 일단 여기에 DATP를 집어넣어 줍니다. 수많은 조각들이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조각은 이제 DATP가 있는데 자 T가 오게 되면요. 여기 T 자리에 상부적인 A가 들어갈 수 있겠죠. DATP가 들어가면서 파이로포스페이트가 나오는데 얘가들이 나오면 여기 끝에 레이블된 그 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빛이 반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판 전체에다가 전부 다 DATP를 다 넣어줘요. 그러면은 어떤 스팟들은 이렇게 빛을 내겠죠. 어떤 스팟들은 빛을 내게 되면 그 스팟들에서 빛을 낸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CTP 놔주는데 DCP에 결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스팟은 DCP에 결합하면서 빛을 내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시퀀스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GTP도 빛을 안 내죠. 근데 어떤 스팟은 또 GTP에 빛을 내게 됩니다. 즉, ACGT를 넣어주면서 매번 사진을 찍는 거예요. 형광을 보는 거죠. 매번 사진을 찍어가지고 형광이 나타나면 각각의 그 스팟들에서 형광들의 순서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순서들을 쭉 보고 자, 그 어떤 스팟, 이 스팟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 스팟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 그 다음에 TT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수십만 개 또 수백만 개의 조각들을 이렇게 병렬로 다 나란히 연결하고 한꺼번에 쭉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처리한 결과들을 한 번에 한 번씩 다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점들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 형광들의 패턴을 보고 각각의 점에 대한 서열들을 따로따로 다 읽어내요. 물론 사람의 눈으로 할 수 없고 컴퓨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수십만, 수백만 대의 DNA 조각들을 염기서열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NA 지문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지문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DNA도 사람마다 다른데요. 그렇다고 DNA 전체를 다 읽어서 하는 것은 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옛날에는 전체를 다 읽는 기술 자체도 없었겠지만요. 그래서 이용하는 것이 DNA 지문입니다. 개개의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DNA 염기 서열을 이용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DNA 지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DNA 지문은 우리 유전체에 존재하는 짧은 반복 서열을 이용합니다. 여기 보면 미세부 수체, 마이크로 세틀라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한글로는 미세 부수체 또는 STR이라고 얘기합니다. STR, 숏 텐덤 리피트라고 해서 짧은 직렬 반복 서열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자, 이 서열들은 어떤 거냐? 예를 들어 CA라고 하는 서열이 짧은 이 반복 서열이 쭉 반복되는 거예요. 앞뒤로 붙어가지고. 그래서 직렬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CA가 자기 유전체에 8번 반복되고 어떤 사람은 2번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개개인 차가 있어요. 물론 개인 1과 똑같이 8개가 있는 사람들이 그 집단 내에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CA의 이 반복수 요 하나에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좌의를 보아서 그것들의 조합들을 보아가지고 개를 구분하게 됩니다. 원리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원리는 CA 8개짜리랑 CA 2개짜리를 PCR을 해가지고 전기영동을 해주면요. 두 개의 길이가 다르죠. 둘 사이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DNA 지능 분석 같은 경우에는 PCR과 형광 프라이머를 이용합니다. 지금 여기 이 다음 페이지 나오겠지만 미국의 코디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코디스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예요. 이 코디스 안에는 13개 좌위에서 미세부 수체 또는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또는 STR의 유전자형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여기에 4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D8S1179 유전자 다이 같은 경우에는 피크가 하나예요. 피크가 하나라는 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는 상동염색체 2개씩 있죠.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겁니다. 아빠한테 받은 이 리핏 반복수열의 숫자와 엄마한테 받은 반복수열의 숫자가 같은 경우에는 피크가 하나가 나타나고요. 여기처럼 D21S11 좌위 같은 경우에는 각각 길이가 24, 28이에요. 24, 28이라는 얘기는 그 서열 반복 개수가 다르다는 뜻이죠. 10, 14. 그러니까 이 경우는 헤테로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헤테로가 되겠고 여기도 호모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패턴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코디스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범죄자의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그 범죄자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코디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한때 많이 봤던 CSI, 그 세대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Crime Scene Investigation에서 이용한 이 CSI에서 이 코디스를 활용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범죄 현장에 있는 어떤 그 체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혈액이라든지 머리카락 이런 데서 여기 보이는 13개의 STR 좌이의 유전자형을 분석합니다. 보면 이제 대리유전자 수가 10개 있고 23개 있고 있는데 자, 이런 조합으로 다 만들게 되면 전체 한 100억 개가 넘는 조합이 만들어져요. 지구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사람 중에 자기랑 우연히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질 가능성은 100억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범죄자를 확인하고 특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용의자로부터 배제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DNA 지문으로 지금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용의자 1번과 용의자 2번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범죄 현장에서 나온 수집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용의자 1번과 2번 중에 누가 범인일 것 같아요? 용의자 2번이 정확하게 이거와 일치하죠. 이 유전자형과. 그러니까 용의자를 확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NA 지문은
법의학 또는 법과학에서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친자 확인을 한다든지 또 자연 집단에서 개체와 개체 사이의 유전적 관계, 즉 여러분들이 뭐 새들을 조사하는데 새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아빠 엄마 사이의 관계, 자연계에서 어떤 친자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병원성 세균 균주를 확인한다든지 오래된 사람들, 우리 6.25 전사자들 유해를 이제 뼈 조각들을 얻게 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친척들, 그 사람의 자손과 이런 유전자를 비교해 가지고 그 유골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의 9.11 사태가 났을 때도 죽은 사람들의 유전자들을 확인해 가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돌려준 경우도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 많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최신의 분자 기법들은요, 유전자 기능 분석을 위한 유전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꿔놨습니다. 원래 Forward Genetic Science가 있는데, Forward Genetics, 우리가 전향 유전학이라고 해요. 표현형을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 표현형으로부터 돌연변이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돌연변이 개체들 찾고 그 돌연변이를 유발한 유전자를 나중에 찾는 거예요. 이 돌연변이 유발한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 유전체에서 찾고 그 유전자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그 유전자 단백질을 예측해 가지고 이런 표현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아는 과정들이 전향 유전학이고요. 과거로부터 많이 써왔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서열들을 알게 되면서 기존의 유전자 서열들을 알고 있죠, 여러분. 어떤 유전자인지 알아요. 그럼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나중에 일으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유전자의 특별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그것들이 어떻게 표현형을 변화시키는지를 보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역유전학, 거꾸로 간 유전학이라 해서 reverse genetic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forward와 reverse genetics는 지금도 다 같이 쓰이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형질 전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형질 전환 기술은 유전자 기능 분석을 위해서 처음에 이제 이용됐게 되겠죠. 해당 유전자를 가지지 않는 어떤 생물에 그 유전자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표현형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그 유전자의 기능을 추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종의 역유전학이라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를 삽입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왼쪽은 정상적인 생쥐고요. 오른쪽은 비만 유전자라고 하는 것들. 비만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형질 전환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 비만이 되었죠. 그 비만 유전자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질 전환 생물 어떻게 만들까? 여기에서는 형질 전환 생쥐, 동물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암수를 이제 교배를 시켜요. 교배를 시키게 되면 수정란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 수정란 상태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관심 있는 유전자를 집어넣어 줍니다.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난자 수정란을 다른 그 암컷 생쥐의 몸에 착상을 시킵니다. 착상을 시키게 되면 자손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그럼 자손들의 유전자형을 살펴봐요. 우리가 집어넣은 유전자가 들어있는지를 살펴보고요. 이런 개체들을 꺼내가지고 또 교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이 집어넣은 유전자를 동형잡합으로 가지는 생쥐를 만들어내게 돼요. 왜 동형잡합이냐고 하면 그래야만 이들끼리 교배시켰을 때 계속 이 형질전환 유전자가 나오죠. 동형접합 개체 교배시켰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 생쥐가 있는데 유전학 모델로서 생쥐는 매우 좋습니다. 일단 작고요. 새끼를 많이 낳아요. 세대가 매우 짧습니다. 불과 몇 주 안에 성체가 되죠. 그 다음에 다루기가 쉽고 더 중요한 거는 같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적용하기 전에 유전자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정말 좋은 그런 애들이 되겠죠. 여기 유전체 크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특성들 이런 부분들은 이 슬라이드에 정리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자 유전학 기법을 이용해서 의약품, 화학물질, 세균, 작물, 가축 생산 이런 것들에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사람한테 유용한 물질들 만들거나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생명공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공학으로 만들 수 있는 의약품으로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인슐린이 있을 거고요. 생장호르몬이 있을 거고, 혈액응고인자라든지, 그다음에 그 뇌졸중 같은 사람들, 그 혈전에서 혈관이 막힌 사람들을 혈전을 뚫어주는 조직 플라스미노젠 활성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의약품에 해당되겠고요. 그다음에 독성 물질들을 분해하는 세균, 특수한 세균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바실러스 스룬기엔시스라고 불리는 그 세균의, 그러니까 곤충의 독성을 나타내는 독소를 만드는 그 세균의 유전자를 포함하는 작물들, 그다음에 유전자 태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유전병 검사하는 유전자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돌연변이 발생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돌려주는 유전자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어떤 이 분자 유전학적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자 기법과 여기 보시는 분자 기법, 그다음에 PCR과 클로닝, 유전자 탐색, 형기서열 결정, DNA 지문과 그다음에 형질 전환 기술, 생명공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숙제로서는 지금 이번 주 숙제로 출석 체크용 숙제로 크리스퍼 캐스9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